어느 한 감독한테 어떤 꼭 해야 될 만한 이야기를 10년 동안 기다려서 참고 끝까지 투자를 받아서 개봉까지 시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꼭 관객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던 어떤 이유나 각오 같은 게 있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개봉 하루 전날에 실제 그 허준석 씨가 연기했던 사무국장 역할 네네. 실제 인물인 분께서 문자가 왔어요. 저도 약간 가물가물했는데 10년인가 11년인가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취재했던 게 12년이더라고요. 12년 전에 영화 감독도 아니던 제가 작가로서 가서 그렇게 취재하고 했던 건데 저는 이 내용을 TV로 처음 봤습니다. 네. 옛날 교양 프로그램 후였는지 W였는지 뭐 그런 그 짧게 소개되는 그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브라질 월드컵 2010년에 있었던 그 장면인데 지금 영화에서 보셨던 내용이 그 경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뭐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런 그 영상을 보고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나는 왜 저기를 이런 걸 이렇게 몰랐을까? 대회는 물론이거니와 노숙자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저한테도 있었고 영화 내용에도 있지만 사실 뭐 이렇게 길에 누워 계시고 좀 더러운 이미지의 노숙자분들은 제 취재한 바 5%도 안 되고 사실 뭐 고시원이나 쪽방촌이나 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을 모두 홈리스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도 들고 취재를 하면서 그리고 네덜란드 2015년 네덜란드 대회도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 약속도 있었고 어떻게든 제가 이거는 좀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상업 영화로서 저는 분명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의 의지가 너무 잘 발휘돼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눈에 굉장히 띕니다. 드림을 14번을 본 고3이신 거죠? 근데 드림을 14번 보신 거죠? 네. 존경합니다. 네. 그 영화 북한에 얘기하자면 그 데뷔작 힘내세요 병원 씨부터 해서 스물 바람 극한 직업에서 이제 5번째 작품인데 실화는 이거에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각본 쓰시고 연출하실 때 그런 픽션과 이런 실화 기반의 영화가 좀 어느 정도 좀 마음 자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연출하시거나 각본 쓸 때 좀 픽션과는 다른 점이 있는지. 드림 시나리오 쓸 때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정석대로 가자였어요. 교과서대로 하자. 거기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말고 어떤 영화적인 기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은 좀 내려놓고 좀 담백하게 진짜를 전달하자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코미디를 얼마만큼 삽입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초보는 굉장히 코미디가 많았어요. 일단은 채워놓고 투머치하게 이렇게 좀 채워놓은 다음에 직원들, 스태프들 모아놓고 회의를 많이 하면서 걷어내는 작업들을 했어요.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을 저 혼자 하기는 좀 힘들어서 스태프들이랑 회의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정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네. 감독님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감독님은 노력이 체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써놓고 그 와중에서 이제 다 걷어내고 최대한 엑기스만 뽑아내시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분들과 소통이 잘 되는 기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우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박서준 배우, 아이유 배우인데 기자간담회에서 이 두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서준 배우는 1.5배 속도의 대사를 좀 더 하라고 디렉션을 받았고 아이유 배우는 2.5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반부에 보면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지나가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감독님께서 어떤 계산이셨던 거죠, 전략적으로? 그 영화 초반부에 조금 더 빠른데 솔직히 배우한테는 솔직히 2.5배는 아니지 않는데 그 저희 이야기가 가진 드림이 가진 약간 핸디캡이라면 약간 전형적이다 그런 전형성 이걸 어떻게 깨야 될까? 근데 나는 어떤 기교를 부려서 뭔가 새로운 장치를 활용해서
하기는 싫고 좀 진심을 담아서 이 사람들 홈리스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껴드는 게 저는 좀 모양새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속도감이었어요. 일단 초반에 홍대가 어떤 사건, 사고를 겪고 홈리스 그 운동장으로 가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인 우리가 많이 봐왔던 구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익숙한 이것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리듬감을 생각했던 건데 속도가 초반에는 좀 휘몰아치는 느낌으로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대사도 대사지만 소민이가 홍대 처음 만났을 때 옆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막혀서 돌아간다거나 이런 동선도 좀 많이 짜놓고 문을 활용한 정면 전환이나 이런 것도 넣고 그래서 후딱 홍대가 운동장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 재밌다 하는 순간 이 홍대가 그 운동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속도감을 생각해서 초반에는 아마 좀 더 빠르게 대사를 쳤으면 좋겠다고 배우들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 박서준 배우보다는 아이유 배우의 속도감이 더 빠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감독님이 고려하신 건지 아니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하지 않고 배우 두 분이서 협의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소민이가 좀 더 바쁘고 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또 초조한 게 더 많은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홍대가 1.5배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속도를 좀 더 빨리 가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좀 똑똑하셔가지고 그거는 아마 제가 막 이렇게 막 세세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배우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운동장에 딱 가서 둘이 이제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아이유가 했던 말들이 굉장히 좀 현실 공감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하죠. 사는 게 빡빡하니까 정시에 도착하면 지각한 느낌이 드네요. 라는 대사라든지 학자감 대출감 느라 인생이 정치다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박서준 배우한테 얘기한다든지 이러한 현실 공감 대사가 이거는 감독님이 아마 주변 분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평상시에도 많이 그런 것들 배워서 이런 것들이 좀 녹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 의도해서 쓴 대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대사들인데 아마 뭐 주변 분들 되게 쉽게 볼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빡빡하게 살았고 지각하는 거 싫어하고 아주 오래된 격언이지만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금이라고 생각해서 지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좀 10분 먼저 움직이기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대사를 보니까 영화 그 보신 분들 보니까 그러한 대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참고로 이제 감독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 배달, 양말 장사, 뷔페 서빙, 주유소, 공사장 일용직, 신문 발송직, 극단 포스터 붙이기, 백화점 보안관, 청원 경찰, 구내 식당 잡일 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흥행 감독으로 올라오셔서 감독님의 경험도 많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홍대 캐릭터의 변화도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그 강하늘 씨는 어떻게 섭외하신 거예요? 그 문자 주고받다가 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냥 이 정도 가볍게 대화를 나눴는데 축구를 못한대요. 그냥 좀 뛰면 된다. 근데 현장 갔는데 저쪽에서 이제 운동장 그 넓은 대전 월드컵 운동장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고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축구 안 한다며 막 감독 말을 믿으면 어떡해. 하루 종일 뛰고 축구하고 그래서 막 근육통에 시달리다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제 그 홍대가 그 강하늘 배우를 추천하려고 처음에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가는 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홍대는 그 2인자잖아요. 그 팀에서 그 좀
따라잡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하고 엄마한테도 난 엄마한테 뭐 2인자나 돼? 나는 뭐 2등 팔자 이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숙자들과 함께 축구 시합 초등학생이랑 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쉽게 하지 말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축구는 이기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홍대 캐릭터가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즐기게 되잖아요. 그 경기장 안에 있는 걸 보여줍시다 하면서 이렇게 즐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등이 되려고 좀 열심히 살았던 홍대가 2인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노숙자들과 이런 호흡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런 걸 내려놓는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홍대에 좀 서서 거기에 좀 신경을 좀 쓰셨을 것 같아요. 홍대 성장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드림이 하는 이야기는 울타리 밖으로 좀 벗어난 뭐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홍대는 어쨌든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그 홈리스 팀원들과 홍대와 거리를 생각했는데 아주 가까웠어요. 홍대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울타리가 있는 거. 그리고 홈리스 팀원들은 울타리 밖에 있지만 또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거리를 가까운 상태에서 어쨌든 홍대는 그만두려고 하지만 이인자 컴플렉스나 뭐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인해서 스스로 나가려고 하지만 나는 사실 경기장 안에 있었구나. 그들 홈리스 팀원들과 함께 이 월드컵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조금 더 뛰어서 난 원래 보통의 것에 있었구나, 속해 있었구나. 그 정도 성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홈리스 팀원들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 정도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너무 몰랐지만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분들께서 저랑 인터뷰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홈리스 월드컵에 다녀오신 분들이 자활의지가 굉장히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통계가 또 있다고 하고 저도 실제로 가서 봤지만 그렇게 운동장에서 승패가 중요한 대회의 취지는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떤 승리를 위해서 어떤 승부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실제로 그 알코올 중독자도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성공하신 분들도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 대회를 겪으면서 겪는 그 감정의 파고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환동은 이제 IMF 때문에 이제 힘들어진 케이스고, 그다음에 범수는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케이스, 그다음에 효봉은 이제 빚 보증 썼다가 이혼하고, 그다음에 뭐 인선은 이제 어린 시절 아픔이 있었고 이런 식의 각 그 홈리스 선수들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각 사연들을 이렇게 서사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연들이 다 취재를 통해서 홈리스 분들의 사연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었는데 열심히 취재하고 뭐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 사무국장님이 뭐 커다란 책자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이제 홈리스 분들의 사연이 쫙 있는데 그걸 왜 이제서야 줬냐 쫙 봤는데 다 볼 수가 없는 정도의 분량인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 IMF, 여기 영화에 소개됐던 현장 노동지에서 어떤 사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빚보증. 그나마 특이한 게 게이분도 있었고, 네. 그것 게이 때문에 뭐 홈리스가 된 건 아니었는데 그 사이 제가 봤던 거. 그리고 뭐 제가 만든 거는 인선이 사연 정도에 좀 그 사연을 덧붙인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동반자살하고 이런 사연들은 다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효봉이가 뭐 딸이랑 헤어지잖아요. 이것도 다 사연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좀 신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딸이랑 헤어지는데 어떻게 그래 뭐 영통하자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 약간 그렇게 그려졌는데 사실은 실제 있던 사연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만들었고 어느 한 캐릭터가 도드라지거나 튀는 거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까지 조절하면서 분량 조절도 좀 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제 시나리오 읽어봤는데 정말
대사 수까지도 다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폭 역할을 맡은 문수 양현민 씨 같은 경우에도 실화인가요? 아니면 감독님?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조폭이었는데 확인되진 않는다. 근데 본인 말로는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막 계속 운동장 오셔서 축구하고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거기서 축구공에 있는 나비를 보고 이렇게 말 걸고 하는 거는 감독님의 아이디어. 그거는 그냥 제 코미디입니다. 네. 자, 아시겠지만 이병헌 감독님 영화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이병헌 감독님 사단 배우들 나오면 반갑죠? 네. 저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저분들 언제 나오시나. 그러면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가장 좀 뭐랄까 좀 독특한 인물이 그 범수역의 정승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기와 질투도 하고, 반치광이기도 하고, 박서준과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캐릭터를 만드는 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그리고 멜로 라인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이렇게 만드신. 인터뷰 때는 그 멜로가 체질에서 못다했던 멜로를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그 범수 캐릭터 안에는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그 취재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노동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시고 크게 이렇게 대가를 이렇게 크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못 받아가지고 좀 낙오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범수가 실제로 그런 캐릭터고. 그리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때리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진주 아주머니를 통해서 이제 지체 장애를 앓고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일단 그 두 분의 멜로 라인을 생각했던 거는 사실 두 분이 실제 부부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신뢰되는 제안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라는 게 가장 가깝고도 위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분이 같이 작업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데, 제가 그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을 드렸던 거는 이지연 선배님 그 대학로 연극을 보러 갔어요. 보고 나서 이제 정선일 선배님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고 헤어지는데 두 분의 뒷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손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부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내신 분이 어떻게 그 대학로 거리에 손을 잡고 걸어갈까, 약간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와, 20년 된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니. 근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탁을 드렸고, 배우분들도 사실 조금 고민을 하셨어요. 네. 그 정승길 배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안이 많이 왔었는데 그동안 다 거절하셨는데 이 영화만큼은 출연을 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멜로가 체질에서 가장 좋았던 대사는 나 힘들어 안아줘 라는 대사라고 이제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드림에서는 어떤 대사가 감독님께서 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축구는 앞에 가는 건 혼자 하나?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축구라는 게 어쨌든 이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축구팀이라면 앞에서 박성찬처럼 하늘 씨가 맡아준 그런 역할처럼 그 한 명이 혼자 설 수 있는 경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낙오되지 않게 좀 잡아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거를 그냥 쉽게 말로써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서 처음부터 약간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대사나 장면들로 저는 좀 채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그 대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사가 두 개 있는데, 그 사무국장 역할을 맡은 민국이 거기 이제 협찬받으러 갔다가 이제 거절당하면서 하는 대사 있잖아요. 누구나 살면서 이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몰려도 다시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게 그게 좋잖아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 후반부에 가면 홈리스 월드컵에 나서 홍대가 비슷하게 이제
거기서는 울타리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경기장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알려줍시다. 우리도 뛸 수 있다는 거, 우리도 경기장 안에 있다는 걸 알려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응이 되면서 감독님께서 계산하고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홈리스 분들도 또 우리 사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를 감독님께서 또 이 영화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그런 대사에 좀 담겨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아유 대사 중에 여러분들 딱 들으면서 바로 웃으셨을 것 같은 대사가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라는 대사 있잖아요. 그 유행가 가사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 쓰실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그거는 진짜 머리가 쓴 게 아니라 손이 쓴 것 같은. 쓰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써진 대사 중에 하나인데 써놓고 배우가 하는 거, 소민이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애잔한 느낌도 있어요. 그 찰진한 유행가의 가사를 활용해서 그 친다는 게 쟤 좀 많이 바빴나 보다. 아직도 김원중 노래라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손이 쓴 대사. 그런 대사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감독님의 어떤 말과 코미디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감독님 영화 많이 그 전에도 다른 영화들 보셨죠? 뭐 스물이라든지 뭐 데뷔작 저 추천드리는 영화 중에 하나는 이제 힘내세요 병원씨인데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고 그 힘내세요 병원씨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청춘들은 굉장히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리고 20살, 20살 청춘들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드림의 홍대나 소민 같은 경우에도 좀 좌절 직전의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청춘을 영화에서 다룰 때 좀 약간 뭐랄까 그 주변부에 있거나 어떤 주류에 진입하지 못하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방황하거나 그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감독님 영화의 청춘 뭐 이런 인물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제 모습이 조금씩 다 담긴 것 같아요. 힘내세요 병원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스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빈 씨가 맡았던 역할, 준호, 하늘이 맡았던 역할이 있는데 한 놈은 이며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놈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살고 있고 한 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대 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잉여로도 지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영화 한다고 공부도 하고 다 제 모습이 조금씩 묻어 있는 것 같고 홍대 같은 경우도 2등 컴플렉스에 있는데 저는 컴플렉스까지는 없지만 저도 어쨌든 2등, 1등은 별로 못 해봐서 극한 직업도 2등이네. 되게 뭔가 이렇게 특별히 잘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살짝 고민했습니다. 평생 2등 컴플렉스라고 살아가야 돼. 소민이도 그렇고 뭐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 빠듯하게 살아온 그런 게 있고 그러고 보면 제 모습도 담겼지만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청춘들 청춘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힘내세요 병원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으로 그 영화 보시면 굉장히 좀 거기는 홍한표 씨가 극중에 병원 씨를 맡았는데 시나리오 쓰는데 그 청소하고 하는 데만 하루 걸려요. 노트북 이렇게 하고 또 한 줄도 못 쓰고 그런 일상이 그려지는데 결국은 그분들 그 친구들이 영화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감독이 직접 만들었던 영화고 그게 이제 냄새가 난다 했죠. 그게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기도 했고요. 꼭 어떤 뭐랄까 그런 게 좀 잘 현실에서 약간 뭐 적응을 안 되더라도 나중에 가면 꼭 뭔가 한 가지를 이뤄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단점, 이분들도 어떤 일들을 좀 통쾌하게 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쾌감을 좀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뭐 어떤 영화 이야기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런 쾌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얼마만큼 느끼고 가져가느냐는 관객분들의 몫인 것 같은데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또 있고 저도 아까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지만 저도 제가 영화일 줄 몰랐거든요. 어쩌다가 뭐 시나리오 쓴 게
그 시나리오 쓴 것도 되게 좀 웃겨요. 뭐 집에 그 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취업은 안 될 것 같고 몇 군데 쓰긴 썼는데 떨어졌어요. 아버지 일이나 도와줘야지 시골 내려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 6개월을 집에서 그냥 놀았거든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진짜 할 게 없더라고요.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었는데 책이 몇 권 없어요. 영화를 보는 것도 사실 돈이 없는데 그 약간 장벽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진짜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그 클립으로 된 그 시나리오를 조금 이렇게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시나리오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재밌네.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공모전이 많으니까 공모전 노리고 이제 영화를 하겠다가 아니라 공모전에서 그때 뭐 상금이 막 1,000만 원 이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술을 얼마나 먹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써보자 하고 했는데 하나 썼는데 그 성취감 이미 저는 거기서 쾌감을 엄청나게 느꼈어요. 아무것도 그게 당선이 된 것도 아닌데 뭐 하나 해냈다는 그 성취감 그게 저한테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 감동 막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아주 작지만 그런 시작 영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 자신한테도 있는 것 같고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 얘기 듣다 보면은 모든 말에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영화에 굉장히 간단한 거에도 반전이 있어요. 지금 6대0 접전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6대0이 접전이 아닌데 심각하게 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말만 코미디의 어떤 그 쾌감 묘미 이런 거는 감독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저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약간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아하는 최애 영화가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외국 영화인데 그해 미국 10대 영화에 꼽혔을 거예요. 아마 그 약간 뚱뚱하고 그 어린 소녀 막내딸이 어떤 미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고물 버스를 타고 참가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뭐랄까요 감독님의 어떤 영화의 테마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거창한 얘기 같고 그런 좀 평범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나 감독님의 어떤 기자의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응원을 하고도 싶고 받고도 싶고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차가운 형태이지만 사실은 되게 굉장히 따뜻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품들을 그 시절에 또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습작 많이 할 때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노아 바운드의 영화나 알렉산더 페인, 폴 웨이츠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극 중에 거기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했던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일단 감독님 같은 영화 속 인물들은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보는 인물들이 나와서 그런 점에서 저도 좀 반갑고요. 영화 얘기 하나 더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결국 부다페스트 가서 코로나 시국 다 이제 딜레이 되면서 찍었는데 정말 시간 관계상 이제 너무나 타이트하게 찍으신 거예요. 부다페스트에서 죽을 때도 아마 생각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거 하나는 꼭 넣었으면 하는데 못 넣었다거나 그 촬영 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그 코로나 때는 모두가 힘들었기 때문에 뭐 나도 힘들었다고 얘기해봤자 그냥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팩트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예산이 늘어가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씬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타이트하게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액션씬이나 스포츠 영화 뭐 이런 장면들은 사실 수많은 컷 그리고 테이크를 통해서 소스를 확보한 후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좀 철저히 했어야겠고 그리고 제가 한번 나가서 수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고음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합을 다 맞춰야 되고 30분, 1시간이 그냥 훌쩍훌쩍 가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 준비를 잘 해가서 현장에서 가만히 있자 했거든요. 감독이 가만히 있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나섰다가 이걸 정말로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수정을 거의 못하고 그냥 준비한 것만 딱 찍어서 왔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저희 영화가 사실 스포츠 영화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포츠 영화는 야 누가 이길까, 누가 뭐 이렇게 승리하고 뭐 어떤 반전, 역전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긴박한 뭐 그런 장면들로 채워져야 되는 건데 저희 영화는 사실 승패가 이 대회 취지도 그렇고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인데 이 배우들이 지난 세월을 이제 회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털어내면서 약간 울분어린 이제 그 한 골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그렇죠.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 월드컵에서 관중들이 엄청 응원을 해주고 대한민국 외치고 해줬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조금 더 잡아줬어야 됐는데 배우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게 조금 감정을 더 잡아가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 근데 배우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다 찍고 왔기 때문에 저는 헝가리 가면서 당연히 못 찍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사고가 날 거고 근데 다 못 찍는다는 게 사고죠 저한테는. 어떤 커다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다 하고 갔는데 와 정말 그걸 다 찍은 것도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정말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독님께서 영화학교 교수라면 여기 영화학교 학생들이고 학생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은 이병헌 감독님의 감독론 1장 1절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저는 구조 공부만 시킬 거예요. 그냥 감독이건 뭐 PD건 뭐 작가건 제작자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본은 알아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잡법서 뭐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펼쳐놓고 그리고 헐리우드에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들 펼쳐놓고 다 분석하게 하고 다 써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쓰게 할 거고 그것만 반복해서 할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은 사실은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형식으로 하든 알고 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것과 모르고 다르게 하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모르고 다르게 했다가 아주 큰 사고가 나고 멍청한 영화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으면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지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는 큰 사고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감독뿐만이 아니라 영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진지하게 말해주죠. 저는 이런 것처럼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진짜 강단에 서셔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훌륭한 신인 연출가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그럼 영화는 누가 만들어요? 감독님이 영화를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야지 춤으로가 제대로 돌아가고 한국 영화가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혹시 영화 학도를 꿈꾸시거나 뭐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기초부터 탄탄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 한번 되새겼으면 하고요.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적극적으로 손 드시는 거 처음 봐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 뭐 앞에 계신 분부터 이렇게 이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혹시 감독님이 목표 작품이나 또 다른 영화가 있으시면 어떤 영화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 시나리오를 저 코로나 때문에 촬영이 중단됐을 때 사실은 속으로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좀 쉴 수 있겠구나. 모든 게 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쉴 줄은 몰랐던 거죠. 한 3-4개월 쉴 줄 알았는데 1년 반을 쉬어버렸으니까 3-4개월 동안 집에 처박혀서 나가지 않고 시나리오나 써야지 하고 써놨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그것도 오랫동안 이제 차곡차곡 준비해놓은 걸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투자받기 되게 힘들 거예요. 가족 이야기인데 가족의 일대기인데 80년, 7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어떤 가족이 소소하게 살아온 이야기. 이 소소한 이야기를 또 어떻게 또 투자를 받아야 돼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좀 따뜻한 영화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엄마, 누나에게 바치는 그런 환사 같은 그런 영화를 하나 하고 싶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분 손 들어주세요. 이번엔 아마 여성 관객분 지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소미 PD가 이제 신파의 정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다 보고 나니까 소민이가 다큐에 신파를 담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영화처럼 이게 근데 사연이 다 심파예요. 사실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담으면 심파가 돼요. 그걸 극복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심파라는 게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만약에 뭐 대한민국 한다고 해서 국뽕은 아니잖아요. 그 대회의 취지를 알고 그 사람들의 사연을 알고 실제 했던 이야기를 알고 보면 또 이게 또 심파가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관객들이 사실 뭐 그 정보를 다 알고 와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니까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소민이도 분명히 담았을 테고 디테일하게 담았을 테고 제가 본 것도 어찌 보면은 되게 그 감동은 뭐 누가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심파였어요. 브라질 용병을 썼다가 다시 독일전에서 스코어까지 똑같거든요. 그걸 이겨내고 응원을 받고 결국엔 한 골을 넣고 그 한 골이 의미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심파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울컥울컥 했었어요. 아직도 이제 제가 만든 영화지만 보면서 울컥울컥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활용한 거는 고속, 음악 뭐 이런 거는 이제 그거 어떻게 안 해. 근데 소민이도 분명히 그거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그 팀원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게 자연스럽게 심파가 되지 않았을까. 혹은 심파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자연스럽게 이 영화처럼 담아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대 얘기를 좀 많이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전 소민이 만들었다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작가님이 약간 홈리스 분들 많이 이렇게 취재하시고 작가님 그러면서 홈리스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번 인생에서 한번 확 꺾였다가 다시 스스로 이렇게 잘못해서 다시 일어나신 분들도 많이 취재하셨고, 작가님 스스로도 되게 알바 경험이나 인생에 관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요새 약간 인생을 살면서 물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그런 거에 좀 지치고 힘든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응원의 말씀 같은 거 있으신지. 저도 뭐 그런 과정들을 고시원에서 또 생활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되게 뭐 흔한 말들이잖아요. 포기하지 말자, 뭐 힘내자, 뭐 이런 뭐 흔한 말도 있지만 제가 그냥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자면 좀 지나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뤄내야 된다는 어떤 강박, 그런 거가 사실 이제 10년 동안 진짜 일만 하자, 감독이 될 때까지 일만 하자. 근데 일이 주어진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쉬지 않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나이 계산을, 내가 나이 먹는다는 계산을 못한 거예요. 몸이 많이 망가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좋지만 그런 계산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젊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 진짜 날아다녔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병원 신세 많이 줬습니다. 돈 벌어서 다 병원 갖다 줬어요.
그런 계산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좀 짧게 오늘 하루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 가운데 녹색 옷 입으신 네. 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가운데 세 번째 카메라.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감독님 그 힘을 내요 병원 씨 영화부터 너무 좋아서 계속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질문은 아니고 제 친구가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는 계속 감독님 영화를 봤어서 이름이 겹치는 게 저는 어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그 멜로가 체질에 너무 이제 마니아라서 거의 1년에 한 6, 7번을 정주행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많으세요? 개봉날 조조로 제일 처음 가서 봐야 된다고 해서 둘이 같이 가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배우님들도 이렇게 단역으로 나오시는 배우님들도 겹치고 이름이 다 다르니까 자꾸 그 이전의 멜로가 체질이 생각이 나서 약간 이입을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4번, 5번 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혹시 잠깐이라도 염두에 두시진 않았는지가 궁금하고요.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저 힘을 내요 병원 씨를 너무 재밌게 힘내세요, 병원 씨. 죄송해요. 힘내세요 병원 씨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귀여운 남자라는 그 시나리오를 들고 가시잖아요. 그게 2021년도에 나왔잖아요. 혹시 그 이전부터 그걸 쓰고 계셨던 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찐팬 나오셨어요. 일단은 그 귀여운 남자라는 영화가 독립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거 좀 다른 시나리오고요. 그 제목만 어떻게 그렇게 좀 한 것 같고 귀여운 남자 그 시나리오 실제로 썼던 건데 제가 그거 귀여운 남자라는 제목의 그 로맨틱 코미디로 입봉 데뷔 준비를 하다가 이게 엎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딱 보면 알거든. 나도 몇 년 작가 생활하면서 뭐 엎어지고 고생한 감독분들 많이 봐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힘내세요 병원 씨라는 사무실이 어쨌든 제작사가 있으니까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이라도 빌려 쓰자 해서 본격적으로 엎어지기 전에 빨리 써가지고 사무실이라도 빌려 쓰자고 했던 게 힘내세요 병원 씨 후딱 한 달만 찍겠습니다 하고 사무실 좀 빌려주십시오. 또 안 빌려줄 수 없잖아.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귀여운 남자라는 시나리오는 있고요. 제작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표님이랑 그 같은 대표님이거든요. 지금 드림했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식으로 좀 풀어보려고 좀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유치해요. 되게 유치한 로맨틱 코미디인데 그냥 귀여운 그런 거고 그리고 이름을 자꾸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 작품 수가 쌓여가면서 너무 들켜가지고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괜히 집중만 방해하게 하고 너무 후회돼요. 친구들 이름이거든요. 저는 이름을 짓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괜히 막 의미 부여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쓰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노동량을 항상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노동량을 줄이면 내 괴롭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량을 줄이는 일환으로 그냥 친구들 이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썼는데 작품 수가 쌓이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드림 개봉했을 때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다음 작품부터 안 그러려고 합니다.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꼭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대도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내영 이름인데 그분들은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해요. 계속 자기 이름이 이렇게 불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아마 마지막 한 분 받아야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짧은데요. 왜 아스날 유니폼이었는지. 저는 그 유럽 축구를 잘 보지는 않는데 굳이 한 팀을 꼽자면은 이제
아스날을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피버 피치인가 하여튼 책도 있고 뭐지? 책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무슨 혼비 미코비 니콤비인가? 책 보면서 그냥 살짝 좋아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스날로 했습니다. 아스날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시티가 이제 뒤질 것 같다는 예상도 많이 있지만 간단한 질문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2시입니다. 10시 40분까지인데 조금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아무래도 차기작 궁금하시잖아요. 네. 닭강정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감독님은 네. 치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집에서도 치킨을 직접 튀겨 드세요. 그래서 치킨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다르시고 닭강정에 대한 소개 좀만 좀 해주시면 관객분들께서 좀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웹툰 원작이 있어요. 어떤 의문의 기계에 들어간 주인공의 딸이 닭강정으로 변해서 다시 사람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아버지와 인턴 사원이 펼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얘기만 들어도 지금 촬영은 마쳤는데 제작사에서는 이제 뭐 아니면 도다하고 있고요. 드림으로 살짝 코미디가 모자라셨다면 닭강정을 보시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얘 화났나? 뭐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약간 CD급 영화 드라마라고 병맛 코미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웃음에 목마르신 분들은 닭강정 기대해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사가 이미 호불호가 갈리고 뭐 아니면 도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온 작품 중에는 힘내세요 병원씨 봐도 그 정도 웃음이 나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저 약간 그 사는 게 약간 지치고 힘들 때 그 영화 보면은 힘이 나요. 굉장히 좀 활력소를 주는 영화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감독님 데뷔작도 한번 꼭 좀 봤으면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 음악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영화 음악? 너무 좋게 봤어요. 예,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는데 음악 감독님한테 따로 뭐 대화하거나 어떤 분위기를 내달라 이런 얘기 좀 하셨나요? 이제 작업을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디렉션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세세한 디렉션보다는 나 700만 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차피 세련된 분이라 조금 더 과하게 돈만 생각하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하면은 어차피 세련되게 나오고 좀 더 저는 이제 가족 영화고 좀 더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서 감정을 강요해라. 음악으로 모든 걸 설명해라. 그러면 알아서 이 정도가 나와요. 저는 좀 만족하고 있고 뭐 최대한 좀 담백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관객분들은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저희가 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감독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시는 얘기 중에 좀 못다 했던 얘기나 끝인사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오갤 재밌나요? 가오갤을 안 보셨으니까 이 영화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일단 네, 고맙습니다. 뭐 흥행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의미들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 외친거 이거 국뽕 아니고요. 실제 있던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고 또 홈리스, 빅이슈, 판매원 분들도 많이 또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닭강정은 이제 연말, 연초 정도 되니까 뭐 아니면 뭐인지 돈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지금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